반도체 프로젝트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인해전술. 현재 미중 관계는 사실상 결렬 상태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입장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그때가 이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의 그 기술 수출 규제, 예.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리고 예. 그에 따라서 중국이 타격을 입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화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또 나름대로 또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반된 정보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미국의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 규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받는 타격, 그 네.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엄청나죠. 아, 그래요? 네, 엄청나고요. 그리고 중국 전체 인민들이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민족 감정을 불살르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다른 한쪽으로는 위기감, 우리가 이걸 해쳐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있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꼭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기여해야지. 밤새야 되겠구나. 예, 뭐 그런 그 불타는 젊은이들의 그 모습도 이렇게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한국에서 보는 것에 기술 제재에 대한 그 중국 사람들의 압박감을 100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실제 중국에 있는 그 중국인들, 특히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50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무슨 화웨이가 뭘 돌파를 했다라는 게, 이제 뭐 말하자면 뭐 레슬링을 하는데 상대방 선수가 나를 못 일어서 이렇게 콱 바닥에 누르고 있는데 내가 손가락 하나 들었어,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지, 나 죽지 않았어, 이런 건데, 현재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이런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서 자체 반도체와 관련한 그 굴기, 그러니까 예. 스스로 모든 것을 좀 밸류체인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예. 반도체 집중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한 그 움직임의 성과, 예.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나요? 그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를 보면 항상 최첨단 기술만 이 빛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뭐 2나노, 뭐 3나노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에 2나노짜리 반도체를 주문하는 회사는 아마 10개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은 다 뭐 5나노가 됐든 뭐 16나노가 됐든 뭐 100나노가 됐든 이런 반도체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도 그런 레가시 반도체의 비중이 훨씬 크죠. 네. 여기는 지금 중국이 다 휩쓸고 있는 중이죠. 게다가 원래는 반도체 장비 같은 거는 다 외산 들여다 쓰다가 그걸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동안 외국산보다 기술도 좀 처지고 뭐 그래서 잘 안 팔리던 중국산 반도체 장비들이 네. 지금 약진앞으로 했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반도체로 우리가 막히면 이건 우리 심장이 멎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총력전이죠. 그야말로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는 무한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디서 브레이크스루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인해전술. 이 물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북경대학, 청와대학 같은 명문대학으로 시작을 해서 네. 대학마다 반도체 대학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과가 아니고요, 단과 대학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짧게라도 그 기초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짧게도 아니에요.
학부 석박사 과정까지 해서 아, 단과 대학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명문 대학마다 적게는 한 7, 800명, 많게는 막 2, 3천 명까지 그 입학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게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6, 70만 명 이상 규모가 될까지 늘릴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해에 앞으로 중국에서 한 해에 수십만 명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배출돼 나오는 거예요. 아, 엄청나네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뭐 30년, 50년 가면 이 많은 중국 엔지니어들 중에 누군가는 아, 혁신자들이 나올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 진짜 인해 전술 전략이네요. 예, 저는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은 이 예산 제도가 프로젝트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을 국가에서 그 평가하는 등급을 전략 핵 기술과 동일 등급으로 상승시켰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죠. 보안도 그렇고 과학자 보호도 그렇고 네. 자금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성과를 안 가져올 수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뭐 국가안전부니 뭐 이런 대외 첩보기관 같은 데도 필요한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뽑아오려고 지금 막 애를 쓰는 거고 그 다음 반도체 자국 반도체가 품질이 좀 모자르고 가격 경쟁력이 안 되면 보조금을 딜이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장을 장악하도록 그렇게 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소위 로엔드와 미들엔드의 반도체는 중국이 지금 거의 막 휩쓸어 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이엔드 반도체에서 네. 기술을 내느냐 못 내느냐인데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SMIC가 구현한 기술은 14나노 기술. 네. 그거를 이리저리 중첩해서 좀 무리하게 어떻게든 이 7나노를 만들 수 있다까지 왔는데 그게 상업적인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힘든 상태라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지금 5나노 생산 라인 건설에 지금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저벅저벅 따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그렇게 중국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반도체 산업에다 돈을 쏟아부었을 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예. 물건값이 비싸도 예. 성능이 떨어져도 뭐 예. 이러저런 이유로 사는데 예. 어느 날 이게 쫙 풀리면서 예. 정말 수율이라든가 여러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성능 대비 이런 장비나 이런 반도체들이 쫙 공급이 됐을 때 기존의 중국 기업들이 다 그 돈이 투자된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상황.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관점인데요. 마치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대단한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그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 보호가 무너지면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그 톤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 안에서 보면 그것이 전기 자동차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중국 안에서의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요. 아, 그럴 면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전기 자동차는 뭐 국가 보조금을 받고 뭐 해서 그건 잘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뭐 도요타가 밀려나고 현대자동차가 밀려나고 원래 전기 자동차 개발에 진입해 들어갔던 중국 자동차 회사가 거의 240개 업체예요. 네. 거기서 지금 한 달에 7대 만드는 업체까지 다 쳐서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한 70개 정도로 줄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더 줄어서 이제 뭐 20몇 개 정도로 줄을 거란 얘기예요. 그건 다 그러면 사실 거의 극한 경쟁을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 기업은 뭐 중국 정부가 보조금 주고 뭐 도와주고 막아주고 해서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인지하고 여유를 가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일본하고 그 반도체 소재 전쟁 예, 할 때처럼 예. 우리가 국산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예. 수입을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자립도가 커진 것처럼 예. 중국도 이번 기회에 그렇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반도체 산업에 좀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많은 경쟁자들이 확 생겨버리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ASML의 CEO도 그런 걱정을 공개적으로 미디어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물론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그야말로 전 세계의 기술의 정화만을 뽑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불과 수년 내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예. 경계심을 좀 갖자. 예, 예. 네. 지금 그 바이든 정부하고 이제 좀 어쨌든 안 좋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돌아가는 미국 대선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네, 네. 중국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더 반겨한다. 네. 뭐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이건 네.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쉬울 것이다 협상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를 보는 눈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칠다, 사람이. 예측 불가하고 거칠다. 그런데 바이든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교활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어느 쪽이 중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쉬우냐? 여우보다는 이쪽 늑대 쪽이 좀 상대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쨌건 요즘은 그래도 좀 크게 이슈로 예. 안 좋은 뉴스가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대만 양안 문제, 예.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지금 이제 우리 소위 친미 정부가 이번에 수립이 됐잖아요. 당선이 됐잖아요. 총통이. 이와 관련해서 중국 내의 어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중국 내 분위기는 일단은 약간 불쾌하죠. 근데 일단 민진당 정부를 친미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번 대선에 참가한 타이완의 정당 민진당, 민중당, 국민당 이 세 당 모두 친미예요. 네. 그런데 또 국민당 보고는 친중이라고 하는데 친중 아닙니다. 친중 아니고요. 다만 중국을 상대하는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인데 네. 그런 스펙트럼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럼 중국은 원래 이번 선거를 할 때 민진당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민진당은 지금 사실상 타이완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수용하는 정당이니까 그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선거 몇 달 전부터 이것은 평화냐 전쟁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다라고 압박을 해왔어요. 근데 북한이 뭐 서울이 불바다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별로 안 놀라지만 이제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상 이제 5월 10일에 라이칭더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를 할 텐데 네. 여기에 중국에 대한 입장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그때가 이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이제 모든 게 이제 공식화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뉴스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금문도 수역에서의 어선 전복돼서 중국인 두 사람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시비를 붙고 있는 것도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자신들의 새로운 방향을 좀 추진해가는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컨대는 조금씩 영역을 나누어서 격파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은 중국 경제가
답이 없다, 해결책을 찾기가 참 어렵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국내 정치 경제가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사실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전략 전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과격한 예. 뭐 정말 소위 전쟁 같은 게 좀 나지 않을까 네.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전쟁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아, 이거 뭐 내부가 어지러우니까 외부의 문제를 일으켜서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해소하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현재 중국의 대만 정책은 사실은 그런 그 단기적인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 계획과 전략 목표에 따라서 이미 20년 넘게 추진해온 그런 계획이라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좀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촉매가 네. 될 가능성은 이제 있겠죠. 네. 하여튼 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불확실성을 제일 안 좋아하잖아요. 예, 예, 경제가 됐든 정치가 예. 됐든 그냥 순탄하게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하여튼 곳곳에 난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약간 불안스럽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테무,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네. 여기에 그 해외 시장 공략 이게 예.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한국 예. 시장도 상당히 공략이 많이 되고 네. 있는데 미국도 테무 같은 경우 작년에만 5천만 명이 그 가입이 신규 가입했다고 네, 네. 그런 네.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서 그 인권보호법을 네, 유통업체에는 최초로 적용해서 예. 그 어디죠 신강? 신강 신강 그쪽의 어떤 인권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네. 뭔가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네. 이런 신문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또 중국에서 볼 때 또 이게 예. 불씨가 되지 않을까 또 양쪽에 격해지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최근에 그 일본에서 나온 그 뉴스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의 고위 공무원의 말을 인용을 해서 현재 미중 관계는 사실상 결렬 상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더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건건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좀 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상황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좋아지는 일은 하나씩 하나씩 다 막을 거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또 그것도 막을 거고 그게 반도체가 됐든 테무가 됐든 뭐가 됐든 막아나야 갈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중국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중국인이 미국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크는 꼴을 못 보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테무가 됐든 알리익스프레스가 됐든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익명을 특징으로 하는 이 인터넷 거래가 국경 간 거래가 활성화될 것은 틀림없었어요. 네. 그 기회를 대표적인 그 쇼핑몰 기업들이 유통 기업들이 그 잡은 것일 뿐이고요. 각각 이제 그 나름대로의 전략은 다르지만 중국에 대한 혐오가 높아갈수록 사람들이 마치 인터넷에서는 포르노를 막 이렇게 보듯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대놓고는 못 보지만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렇게 보듯이 중국 물건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분명한 그런 물건을 나가서 살 수는 없지만 이제 인터넷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싸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것이 어쩌면 새로운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방향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군요. 예.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좀 난리가 났어요.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알리하고 테무에서 사면 정말 싸요. 예. 뭐 비슷한 뭐 40%, 40씩 예. 막 싸니까 예. 그냥 일반적인 생활용품 정도는 그냥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예. 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예.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한국의 중소기업들 혹은 유통업체들 어려워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예. 아주 강력한 테무, 알리 같은 이 경쟁자들이 예. 쿠팡도 힘든데 네. 네, 생겨나니까 예. 뭐 백화점들도 그렇고 예. 한국 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 대비를 해야 될까? 저는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개별 기업 보고 어떻게 대응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정부 차원에서 큰 전략과 큰 대응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영역별로 기업이 자기 영역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공급망 분리가 일어나고 저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어야 옳고 또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현실이 되면 여기 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정부 입장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상대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 14억의 시장에서 또 가장 저가의 저가를 선별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제품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중소기업이 그걸 내가 요즘 뭐 바이든이 이렇고 시진핑이 이렇고 양회가 이런데 지정학적인 요소가 이렇고 국제금융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이 안 나온다. 예,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하여튼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클 수밖에 없고 예. 이건 결국 말씀대로 예. 정부 차원에서 예. 뭔가 그 방향 제시할 수 있는 예.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예. 이번에 그래서 그 박사님도 원래 또 삼성 SDS 중국 법인장으로 오래 근무하셨던 기업가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예. 지금 북경에서 준비 중이시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사실 모든 기업,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제가 중국에서 제가 아는 한 가장 최고의 금융 전문가, 과학기술 전문가, 지정학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국내의 기업인들 중심으로 물론 기업인 아니셔도 되지만 이제 소수의 10분 이하의 분만 모셔가지고 그래야 충분히 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박 3일로 그 기업의 상황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해결책을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통찰을 드리는 이제 그런 인사이트 베이징이라는 그런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네. 또 어떤 방법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고 또 제시가 되고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네. 그것이 또 이제 퍼지면서 예, 하나의 예. 또 활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멀리 중국에서 한국에 나오셔서 또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와주신 우리 이철 박사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